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옥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 아들 상혁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평생을 홀로 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 이채원이라고 처음 인사를 왔을 때 어찌나 반짝거리던지. 눈도 크고 웃는 얼굴도 예뻐서 이만하면 됐다 싶었지요. 물론 상견례 자리에서 사돈댁 어른들이 저희 집이 평범한 빌라라는 것을 알고는 표정이 영 껄끄러워 보였지만 그것도 다 사는 방식이 다른 거니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좋다는데 부모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렇게 제 평생 모은 돈의 상당 부분을 털어넣어 아이들 신혼집 전세금에 보태주었고 두 아이는 남부럽지 않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조금은 낯설지만 행복한 날들이 시작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아이들이 달콤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저희 집으로 온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설렘이 가득했지요. 저는 오랜만에 올 아들 내외를 위해 갈비찜에 잡채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상혁이와 채원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양손에는 크고 작은 면세점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버선발로 뛰어나가 아이들을 맞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애기. 어서 와라.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어? 그럼요, 어머님. 너무 재밌었어요. 길도 하나도 안 막혔고요. 채원이가 싹싹하게 웃으며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 피곤할 텐데도 이렇게 바로 집으로 와준 것만 해도 기특하지. 저는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식탁에 앉혔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채원이가 소파로 자리를 옮기더니 쇼핑백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이거요. 어머님 선물이요. 채원이가 제게 쓱 내민 것은 작고 얇은 쇼핑백이었습니다. 열어보니 누가 봐도 할인 매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얇은 스카프 하나가 들어있더군요. 꽃무늬가 있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촌스러운 색감에 그야말로 성의 표시용 선물이었어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고맙다. 색깔이 참 곱네. 이런 걸 다 챙겨주고 마음에 드신다니 다행이네요. 어머님 취향을 잘 몰라서요. 채원이의 말에는 어떠한 미안함이나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듯한 무심한 말투였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진짜 선물 개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채원이는 다른 커다란 쇼핑백들에서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물건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로고가 박힌 주황색 상자,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를 풍기는 검은색 더스트백. 채원이는 마치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열었습니다. 그 과시의 대상은 명백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채원이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을 향해 확인하듯 말했어요. 상혁 씨, 우리가 이거 살 때 점원이 마지막 남은 거라고 했었잖아.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거 사려고 온다고. 척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어 보이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채원이는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황홀한 표정을 지었고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브랜드의 지갑, 다른 브랜드의 신발, 그리고 아들이 옆에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몰랐을 아들을 위해 산 고급 시계까지. 거실 테이블은 순식간에 명품 매장 진열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 눈치를 보며 멋쩍은 얼굴로 헛기침을 했습니다. 채원아, 그만하고. 엄마 식사다 식겠다. 짐 정리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아들이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채원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몸을 더 가까이 하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이런 건 있을 때 사야 해요. 이건 그냥 가방이 아니라 나를 위한 투자라고요. 나를 위한 투자. 그 말이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그럼 내게 준 저 스카프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애써 차려놓은 갈비찜이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제게 건넨 스카프의 가격과 저 명품 가방의 가격을 속으로 비교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표정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결혼한 아들의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설거지를 하며 혼자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제 욕심일지도 모른다고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런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두 번째 사건은 신혼집 집들이 날 터졌습니다. 제가 보태준 돈으로 얻은 24평짜리 아파트. 두 식구가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사한 후 친척 어른들을 모시고 조촐한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저는 혹시나 며느리가 힘들까 싶어 이틀 전부터 반찬거리를 사다 나르고 당일 아침에는 일찌감치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집안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삿짐 박스가 구석에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그릇 몇 개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음식하는 냄새는커녕 밥솥 전원조차 켜져 있지 않았어요. 채원이는 거실 소파에 편안하게 앉아 손톱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아, 이게 어떻게 된 거니? 음식은 하나도 안 하고. 어머님 오셨어요? 어차피 손님들 다 배달 음식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누가 집들이에서 힘들게 음식해요. 제가 맛집으로 유명한 데서 다 주문해 놨어요. 채원이는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마치 제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식 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잠시 후 정말로 족발, 보쌈, 회, 찜닭 같은 배달 음식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채 줄줄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곧 친척들이 들이닥칠 시간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배달 용기를 뜯어 그릇에 옮겨 담는 수밖에요.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어색하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버님께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어요. 상여가 집이 아담하고 좋구나. 여기서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덕담이었습니다. 평범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덕담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채원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가 싶더니 입을 삐죽 내밀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저는 여기가 너무 좁아서 창피해요. 제 친구들은 다들 시작부터 30평대 아파트에서 사는데 상혁 씨한테 말했는데도 어머님이 보태주신 돈으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식탁에는 찬물이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당황해서 서로 눈치만 살폈고 큰아버님은 멋쩍은 얼굴로 헛기침만 하셨습니다. 아들 상혁이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그건 제 얼굴을 대놓고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그것밖에 보태주지 않아서 이런 창피한 집에 살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채원아, 그만해. 어른들 계신데 무슨 말버릇이야. 상혁이가 낮은 목소리로 채원이를 제지했지만 채원이는 뭐가 문제냐는 듯한 표정으로 젓가락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날 집들이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저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사과도 며느리의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 아이의 본성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마음에 불을 지핀 것은 결혼 후 첫 명절이었던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 일찍 와서 같이 음식 좀 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채원이는 전화기 너머로 마지못해 네, 어머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탕국을 끓이고 각종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래도 명절은 명절이니까요. 하지만 오전 9시가 지나고 10시가 되어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채원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요. 조금만 더 자고 일어난대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몸이 안 좋다. 집들이 때 제대로 치우지도 않던 모습, 생일날 아프다며 클럽에 갔던 일이 겹쳐지며 의심이 피어올랐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더 가관이었어요. 금방 미용실에라도 다녀온 듯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하얀색 원피스에 높은 구두까지. 누가 봐도 음식 장만할 준비를 하고 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너무 막혀서요. 몸이 아프다던 사람이 길은 왜 막혔을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제 시선을 느꼈는지 채원이는 부엌 쪽을 한번 쳐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적은데 음식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기름 냄새를 오래 맡으면 피부에 뭐가 나서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피부에 뭐가 난다는 핑계라니. 채원이는 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곧장 거실 소파 제일 편한 자리에 가 앉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친구와 통화를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나 시댁. 완전 지루해 죽겠어. 기름 냄새는 또 왜 이렇게 심하니? 아, 우리 그 쇼핑몰 신상 나온 거 봤어? 그거 오늘까지 세일이라는데. 나 여기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저는 전을 붙이던 손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금 이 부엌에서 허리가 휘도록 일하는 동안 저 아이는 소파에 앉아 쇼핑 갈 계획이나 짜고 있었던 겁니다. 모멸감에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밥을 먹는 내내 저는 며느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어머님, 저희 이제 그만 가볼게요. 저희 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모든 불편한 사건들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아주 작은 전조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첫 명절이 지나고 며느리와의 관계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밑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그리고 깊게 번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아들 상혁이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하지만 그런 제 바람은 채원이의 이기심과 허영심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제 생일날이었습니다. 음력으로 쇠는 제 생일은 매년 조용히 지나가곤 했습니다. 상혁이가 어렸을 때는 미역국이라도 끓여주곤 했지만 장성한 후로는 그저 아들이 사주는 저녁 한 끼에 만족하는 소박한 날이었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생일 며칠 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시간 비워놔. 채원이랑 같이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좋은 대로 예약해놨어. 아이고, 뭘 그런 걸 다. 그냥 집에서 김치찌개나 끓여 먹지. 에이, 엄마 생일인데 어떻게 그래. 채원이도 어머님 생신이라고 엄청 기대하고 있어. 그날 예쁘게 하고 나와. 아들의 들뜬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어쩌면 내가 너무 꼬였던 걸지도 모른다. 요즘 젊은 애들 방식이 우리 때와는 다른 것뿐인데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던 걸지도.
저는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내 다림질까지 해놓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할 금요일 저녁을 손꼽아 기다렸지요. 약속 당일 오후 늦게까지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까지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아들이 몇 해 전 사준 목걸이를 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채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잔뜩 잠겨서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어요. 채원아. 웬일이냐? 몸은 좀 괜찮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서요. 열도 나고 속도 계속 안 좋고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 생신인데 정말 죄송해서 어떡하죠? 채원이는 연신 기침을 해대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어디가 많이 아픈가 싶어 걱정이 앞섰어요. 아이고, 괜찮다. 생일이 뭐 대수라고. 아픈 게 문제지. 병원은 다녀왔어? 네, 오전에 상혁 씨가 병원에 데려가줘서 주사 맞고 약도 타왔어요. 의사가 며칠 푹 쉬어야 한대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됐다. 괜찮으니 걱정 말고 약 잘 챙겨 먹고 푹 쉬어라. 상혁이한테도 전화해서 약속 취소하라고 할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대했던 저녁 식사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아픈 사람을 어쩌겠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었던 옷을 벗어 다시 옷장에 걸어두고 저녁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동네에서 40년 넘게 알고 지낸 중마고우 영자 엄마였어요. 미호가, 너 오늘 생일 아니니? 뭐 하고 있어? 영자 엄마. 그냥 집에 있지 뭐. 아들 녀석이 저녁 사준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아프다고 해서 취소됐어. 뭐? 며느리가 아파? 어디가 아프대? 글쎄, 열도 나고 속도 안 좋다고 하더라. 병원 가서 주사까지 맞았다는데. 제 말을 듣고 있던 영자 엄마가 갑자기 어머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미호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네 며느리 지금 강남 클럽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뭐? 무슨 소리야? 아픈 애가 클럽은 무슨. 너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딸내미랑 강남역에서 저녁 먹고 나왔는데 저기 건너편에 새로 생긴 라운지. 바 앞에서 어떤 여자가 친구들이랑 웃고 떠드는 게 눈에 확 띄어서 봤더니 딱 네 며느리더라고. 지난번에 네 아들 결혼식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랑 똑같아. 옷도 아주 번쩍번쩍하는 걸로 빼입고 말이야.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자, 자세히 좀 말해봐. 어떻게 입고 있었는데? 위에는 반짝이가 잔뜩 달린 까만색 옷이고 아래는 아주 짧은 치마를 입었어. 머리는 길게 풀어서 아주 멋을 냈던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뭐가 그렇게 좋은지 아주 까르르 넘어가면서 웃고 있어. 누가 봐도 아픈 사람 몰골이 아니야. 내가 지금 사진이라도 찍어서 보내줄까? 영자 엄마의 상세한 묘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침부터 아파서 주사를 맞았다던 며느리. 그 가녀린 목소리,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던 연기. 그 모든 것이 저를 속이기 위한 치밀한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됐다. 사진은 무슨. 내가 알아서 할게. 알려줘서 고맙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심장이 아려왔어요. 시어머니 생일 저녁 약속이
친구들과의 클럽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제 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아들 성화에 마지못해 약속을 잡았다가 귀찮아지니 아프다는 뻔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겠지요. 저는 그날 밤 라면 한 젓가락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함께 이 결혼이 무언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얼굴에는 눈에 띄게 그늘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들를 때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얼굴부터가 잿빛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예전처럼 맛있게 먹지 못하고 숟가락만 깨작거리다 많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봐도 아들은 그저 아니야, 엄마. 그냥 회사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라며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40년 넘게 키운 엄마의 눈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무언가에 깊이 짓눌려 있는 사람의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아들을 위해 옷을 다려주려고 아들이 벗어놓은 재킷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킷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봉투 하나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은행 로고가 찍힌 누가 봐도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무심코 주워서 봉투 안에 든 종이를 꺼내본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명세서의 주인은 며느리 이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제가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명품 브랜드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방, 구두, 옷, 화장품. 한 달 동안 긁은 카드값이 제 2달치 생활비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에 찍힌 총액을 본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인 제 아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금액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의 잿빛 얼굴, 깊은 한숨, 사라진 웃음.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세서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고 아들의 재킷 주머니에 꽂아두었습니다.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아느냐고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아니 해결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저 착하고 순한 아들 녀석이 저 영악한 며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빚이라도 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제 걱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받아보니 며느리 채원이었습니다. 제 생일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채원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언제 아팠냐는 듯, 언제 거짓말을 했냐는 듯, 목소리는 얄미울 정도로 밝고 명랑했습니다. 그래, 별일 없다. 무슨 일이냐?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님. 제가 요즘 상혁 씨 보니까 회사에서 좀 기가 죽어 있는 것 같아서요. 기가 죽어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동료들은 다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 상혁 씨 차는 너무 오래됐잖아요. 사람 품격이라는 게 차에서도 나오는 건데. 상혁 씨 회사 동료 아내는 이번에 남편이 신형 세단 뽑아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한대요. 우리만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요. 저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너무나도 빤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아시잖아요. 저희 힘으로는 지금 당장 차 바꾸는 건 무리인 거.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번에 상혁 씨 기 좀 팍팍 살려주게 괜찮은 차 한 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아들 기 사는 거 보면 좋으시잖아요.
저는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허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아들 등골을 휘게 만드는 장본인이 이제는 시어머니 주머니까지 털어 자기 허영심을 채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를 며느리로, 가족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채원아. 저는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니들 살림은 니들이 알아서 꾸려나가는 거다.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리고 상혁이 길을 살려주는 건 비싼 차가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가 알뜰하게 살림하고 남편을 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야. 네가 지금처럼 분수도 모르고 돈을 물 쓰듯 하면 상혁이는 평생 기 한 번 못 펴고 살 거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아마. 다시는 나한테 이런 전화하지 마라. 나는 네 돈줄이 아니다. 알아들었니? 제 말이 끝나자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전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날카로운 비수 같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리고 상혁 씨는 어머님 아들이기 전에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기 살려주겠다는데 어머님이 왜 막으시는 건데요? 뭐라고? 됐어요. 어머님이랑은 말이 안 통하네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어요. 채원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더 이상 저 아이의 만행을,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이 잘못된 결혼을 바로잡든 끝내든 무언가 결판을 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차 사주는 것을 단칼에 거절한 그날 이후 며느리 채원이와의 관계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아니, 살얼음판이라기보다는 두꺼운 빙벽이 우리 사이에 세워졌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거예요. 채원이는 저를 완벽하게 없는 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저희 집에 들를 때도 채원이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어쩌다 아들 전화 너머로 목소리가 들릴 때면 싸늘하기 그지없었지요. 아들 상혁이는 제 눈치와 아내 눈치를 동시에 보느라 하루하루가 가시밭길이었을 겁니다. 그 애처로운 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그 뻔뻔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넘게 냉전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 무심코 받았는데 뜻밖에도 며느리 채원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알던 것과는 사뭇 달랐어요. 한껏 풀이 죽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럽고 살가운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저 채원이에요.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대답 없이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또 무슨 꿍꿍이일까 싶어서요. 저기, 어머님. 제가 지난번에 어머님께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채원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목소리를 떨었습니다. 제 생일날 아프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와 똑같은 레퍼토리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용건이 뭐니? 아니, 용건은 아니고요. 그냥 어머님께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며칠 밤낮으로 계속 반성했어요. 어머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린 것 같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한정식집 좋은 데로 예약해서 정식으로 식사 대접하면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식사 대접, 사과. 그 단어들이 며느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 속셈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아들은 중간에서 얼마나 더 힘들어할까? 어쩌면 아주 만에 하나 정말로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린 것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겠다. 그럼 주말에 보자꾸나. 시간하고 장소는 문자로 보내줘. 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바로 예약하고 연락드릴게요. 채원이는 제 승낙이 떨어지자마자 언제 울먹였냐는 듯 다시 원래의 밝은 목소리로 돌아와 신나게 대답했습니다. 그 빠른 태세 전환에 저는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지만 일단은 약속을 잡았으니 어쩔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아들 상혁이가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얼굴에 오랜만에 화색이 돌아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엄마, 채원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엄마가 채원이 사과 받아주기로 했다며. 정말 고마워, 엄마. 아들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었어요. 채원이가 그러는데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절대 엄마 속 썩이는 일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하더라고. 엄마, 채원이가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아.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 제 얼굴 봐서라도 이번 주말에 채원이 만나면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따뜻하게 받아주면 안 될까? 네. 채원이도 노력하겠다는데 엄마가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차마 나는 네 마누라 못 믿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들이 저렇게까지 좋아하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아들 마음 편하게 해주는 셈치고 이번 한 번만 더 속아주자.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라. 애가 사과하겠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니? 가서 맛있는 거나 얻어먹고 오지.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아들은 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찡해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저 순진한 아들 녀석은 자기 아내가 얼마나 무서운 연기자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일어나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을 씨름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서 통화 중 녹음하는 법, 소리 없이 녹음 앱 켜는 법 같은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화면을 켜지 않고도 옆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바로 녹음이 시작되는 앱을 설치하고 사용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리고 옷장으로 가서는 평소에 잘 입지 않던 가장 단정하고 값비싸 보이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긴장과 결의에 찬 얼굴을 한 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김미옥, 정신 똑바로 차려라. 오늘 저녁 식사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야. 전쟁터에 나가는 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의 본성을, 그 가식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아들이 제 귀로 똑똑히 듣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도 아들을 저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채원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개과천선한 모습을 보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만약 또다시 저를 기만하고 무언가를 요구하려 든다면 저는 그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 아들 앞에 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예약했다는 한정식 집은 저희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야 하는 강남의 번화가에 위치해 있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제 마음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백화점 건물, 거리를 활보하는 젊은이들. 채원이가 그토록 동경하고 그 세계에 속하기 위해 아들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세상이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처음부터 며느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며 사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제 세상과 명품과 과시욕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며느리의 세상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요.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 형태의 건물은 입구부터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단아한 한복을 입은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채원이의 이름을 대자 직원은 저를 안쪽의 조용한 별실로 안내했어요. 방 안에는 채원이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길이 많이 막히진 않았어요? 채원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와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밑으로 손을 내려 아무도 모르게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길고 긴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채원이는 능숙하게 메뉴판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가장 비싸 보이는 수라상 코스 2개를 주문했어요. 1인분에 15만 원이 훌쩍 넘는 제가 평생 제 돈 주고는 사 먹어볼 생각도 못할 음식이었지요. 어머님, 이 집이 음식이 아주 정갈하고 맛있대요. 제가 특별히 어머님 모시려고 큰맘 먹고 예약했어요. 채원이는 생색을 내며 말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만 마시며 이 아이가 언제쯤 본색을 드러낼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음식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구절판부터 시작해서 신선로, 갈비찜, 대하구이까지. 상다리가 휘어질 듯한 진수성찬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도 제 입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어요. 채원이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제 앞접시에 덜어주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입에서 살살 녹아요. 어머님은 갈비찜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그렇게 한참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자 며느리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것처럼 온갖 불평과 한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레퍼토리는 언제나 똑같았어요. 바로 돈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너무 우울해요. 제 친구는 이번에 시어머니가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을 하나 사주셨대요. 월세 받아서 용돈 쓰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얼마나 초라해지던지. 똑같이 시집 갔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다른가 싶어서요. 저는 말없이 갈비찜을 뜯으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스마트폰은 이 모든 대화를 조용히 담아내고 있었지요. 또 제 친구 비는요,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고 유럽 여행을 보내줬대요.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서. 상혁 씨는 언제쯤 승진해서 저한테 그런 거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 상혁 씨가 너무 능력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는 대놓고 제 아들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젓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채원아, 네가 오늘 나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부른 자리 아니었니? 제 말에 채원이는 순간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다시 불쌍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게 다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요.
저희가 돈이 좀 많고 여유가 있으면 어머님께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래서 어머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논리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잘 못해주니 그게 죄송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말의 종착지는 하나였어요. 그러니 어머님이 돈 좀 내놓으세요.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분수에 맞게 사는 게 행복이다.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재벌 회장도 불행한 법이야.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얼마나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지 어머님은 모르세요. 채원이의 목소리에는 어느새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식적인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탐욕과 불만으로 가득 찬 본래의 얼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 내내 대화는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며느리는 온갖 사례를 들어가며 자신의 불행과 박탈감을 토로했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들으며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계산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찍혀 있었어요. 채원이는 당연하다는 듯 지갑은 꺼내볼 생각도 하지 않고 멀뚱히 앉아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카드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식당 직원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뒤로 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강남의 거리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에 와 닿았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 옆에 서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원아, 내가 이렇게 비싼 밥을 샀으니 바로 앞 커피숍에서 커피는 너가 사라. 그것은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였어요. 30만 원이 넘는 밥을 얻어먹었으면 5천 원짜리 커피 한 잔쯤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며느리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만약 이 아이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네, 어머님. 제가 살게요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채원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습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돈을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여기까지 불러내서 밥 한 끼 사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셨어요? 고작 그깟 커피 한 잔 가지고 저한테 유세를 떠시는 거냐고요? 채원이의 목소리는 고함으로 변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꽉 쥐었습니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언제 유세를 떨었다고. 유세가 아니면 뭔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 한 번 사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커피를 사라 마라. 정말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요. 치사하고 구질구질하다. 그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아들 집까지 보태준 시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해야 했습니다.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며느리가 제게 달려들어 제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챈 것이었습니다. 악! 하는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면서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두피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어머님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상혁 씨가 돈 못 버는 것도 우리가 이딴 거지 같은 동네에 사는 것도 다 어머님 탓이라고.
채원이는 제 머리채를 잡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통과 모멸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비명을 지르거나 함께 싸우는 대신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아들 상혁이에게 연결되는 번호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다급한 아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왜? 채원이랑 식사는 잘했어? 그리고 그 순간 아들은 전화기 너머로 지옥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나, 이거 안 나? 너 미쳤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돈도 없는 주제에 시어머니 행세는 왜 하는데. 차라리 죽어버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며느리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 주변 사람들의 어머, 어머, 저 여자 좀 봐.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웅성거림. 그리고 고통을 참으며 내뱉는 제 가쁜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스피커를 통해 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아들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스피커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제게 천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며느리 채원이에게는 지옥의 나팔 소리였던 모양입니다. 채원이는 순간적으로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고는 경악에 찬 얼굴로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쳐다보았어요. 지금 통화하고 있었어요? 상혁 씨랑.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것이지요. 이성을 잃고 보인 자신의 모든 추태가 남편에게 생중계되었다는 사실을요. 채원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순간 길 저편에서 급정거하는 택시에 끼익하는 마찰음이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택시 문이 열리기도 전에 아들 상혁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나 슬픔, 혹은 놀람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텅 빈 얼굴. 마치 잘 빚어진 석고상처럼 어떠한 미동도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이 세상 그 어떤 분노의 표정보다도 더 무섭고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시선은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며느리에게도 향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그 공허한 눈동자는 오로지 한 곳,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가 이제 막 풀려나고 있는 채원이의 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상혁 씨, 그게 아니고 이건 오해야. 어머님이 먼저 나한테. 채원이가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걸음걸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해진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기계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모여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아들의 그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들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채원이의 손목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의 손가락이 채원이의 손목을 휘감는 순간 채원이가 악 하는 짧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은 채원이의 손목을 비틀지도 않았어요. 그저 부서질 듯이 강한 힘으로 꽉 움켜쥐었을 뿐입니다. 채원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놔, 이거 놔. 상혁 씨. 내 어머니 몸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목소리라기보다는 얼음 조각에 가까웠습니다. 낮고 차갑고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지금 너의 그 더러운 손을 댔어? 아니야. 오해야. 어머님이 먼저 나를 무시했단 말이야.
더러운 손으로 내 어머니를. 아들은 채원이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채원이의 손목을 잡은 채 제게서 멀리 밀쳐버렸습니다. 채원이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다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아들은 그제야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순간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에 그동안 겪었던 모든 서름과 고통, 모멸감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제 마음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일어나, 엄마. 집에 가자. 아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뒤에서 울며불며 매달리려는 채원이를 향해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상혁 씨,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여보. 채원이는 여보라는 말까지 써가며 애원했지만 아들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뒤였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고 자신이 타고 온 택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채원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택시 문을 열고 저를 먼저 태운 후 아들은 타기 전에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직도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간 채 우리를 보고 있는 채원이를 향해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택시 안에 앉아있는 제게도 똑똑히 들렸습니다. 네가 버린 건 내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만이 아니야. 아들은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내 마지막 남은 기대와 너에 대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당장 내 집에서 네 짐 싸서 나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야. 통보야.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기사님께 말했어요. 기사님, 가주세요. 택시는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저는 차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채원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 그 불빛 아래에서 홀로 서 있는 며느리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왜소해 보였습니다. 채원이는 무언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지만 택시 창문을 닫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뻐끔거리는 인형처럼 보일 뿐이었어요. 택시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저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칠어진 자신의 숨소리를 고르고 있는 듯 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집 근처에 다다를 무렵 아들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무척이나 단단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을 마주 잡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아들은 제 몸을 부축하며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의 등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제 아들은 진짜 어른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집안의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재빨리 저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잠시만 앉아 있어. 내가 따뜻한 물이라도 좀 가져올게. 아들은 부엌으로 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 전 강남의 그 거리에서 있었던 일이 마치 나쁜 꿈처럼 느껴졌어요. 두피는 아직도 욱신거렸고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현실이란 말인가? 내가 내 며느리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내 아들이 그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이 상황이. 잠시 후 아들이 따뜻한 꿀물이 담긴 컵을 들고 와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이거 좀 마셔. 좀 진정될 거야. 저는 말없이 꿀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컵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아들은 제 맞은편 바닥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채원이가 돈을 물쓰듯 쓰는 거, 엄마 생신 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 거, 엄마한테 차 사달라고 무례하게 굴었던 거. 저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들의 입을 통해 직접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무서웠어요.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더 잘하면, 더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채원이의 허영심도 제가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채원이가 명품을 사도 거짓말을 해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이 모든 게 깨져버릴까봐 두려웠어요. 엄마한테도 죄송해서 차마 제 입으로 이 결혼이 잘못됐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냥 비겁한 겁쟁이였어요, 엄마. 아들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제 앞에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게 어찌 아들만의 잘못이겠어요. 저런 아이인 줄 알면서도 아들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허락한 제 잘못도 있는 것을요. 한참을 울던 아들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아들은 묵직해 보이는 서류 상자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를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 뭉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녹음기까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가 채원이한테 무시당하고 제가 채원이의 거짓말을 알게 된 날부터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모아온 증거들이에요. 아들은 상자 안에서 서류 뭉치를 하나 꺼내 제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의 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제가 우연히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었어요. 아들은 빨간 펜으로 명품 브랜드 이름과 금액에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쳐두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 수십만 원짜리 옷과 화장품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건 채원이가 엄마 생신날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클럽에 갔을 때 채원이 친구 SNS에서 몰래 저장해둔 사진이에요. 아들이 내민 사진 속에는 짙은 화장을 하고 반짝이는 옷을 입은 채원이가 친구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진을 보고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아들은 작은 녹음기를 들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상혁 씨, 나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해? 당신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거 알잖아. 채원아, 제발 그만 좀 사. 우리 이러다 빚더미에 앉게 생겼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능력 없는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다른 남자들은 아내한테 이 정도는 다 해줘. 당신이 무능한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습니다. 아들이 그동안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는지,
이 짧은 녹음 파일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져서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해라. 제가 손을 내젓자 아들은 녹음기를 껐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이런 걸 들려드려서.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께 전부 보여드리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놈이었는지. 아니다. 한심하긴 왜 한심해. 너는 가정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했던 거야. 애썼다, 아들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스마트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한정식 집에서부터 녹음했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어머님, 제 친구는 이번에 시어머니가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해주셨대요.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요. 그리고 마침내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내뱉던 그 광기 어린 욕설까지. 우리가 함께 듣는 그 녹음 파일 속에서 며느리의 추악한 민낯이 남김없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꽉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제 스마트폰은 아들이 모아온 증거의 산 위에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놓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도 용서도 동정의 여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제 물음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어요. 당연히 이혼해야죠. 아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채원이가 저지른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거예요. 단 한 푼의 위자료도 없이 자기가 만든 빚더미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이 결혼에서 나가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이 혼자서도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제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마음을 굳힌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뜬 이름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채원이 엄마였지요. 딸에게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아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제 모습을 본 아들이 제게서 조용히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제가 받을게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할 테니 엄마도 같이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피할 이유는 없어요. 아들은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찢을 듯한 안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서방인가?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을 길바닥에 그렇게 내버려 두고 올 수가 있어. 자네 제정신인가? 안사돈은 처음부터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딸이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은 것은 쏙 빼놓고 자기 딸이 길바닥에 버려졌다는 사실에만 분노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 딸, 우리 채원이가 온몸을 벌벌 떨면서 집에 들어왔어. 당신 어머니가 우리 채원이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늙은 여우가 순진한 내 딸을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어. 늙은 여우. 그 말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순간 차갑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아들은 함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사돈이 제풀에 지쳐 숨을 헐떡일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말씀 다 하셨습니까? 한참이 지나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독할 정도로 차분해서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네, 이놈.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들은 안사돈의 고함을 무시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오늘 어머님 따님이 제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길거리에서 흔들었습니다. 주변에 목격자도 많았고 이 모든 상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채원이가 그럴 애가 아니야. 네 엄마가 먼저 우리 애를 들들 볶았겠지. 둘째, 어머님 따님은 지난 몇 달간 제 월급을 훌쩍 넘는 돈을 명품을 사는데 썼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카드빚이 수천만 원에 달합니다. 이 내역서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보내드릴까요? 수천만 원이라는 말에 안사돈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것이 전화기 너머로도 느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셋째, 저는 어머님 따님과 이혼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만으로도 이혼은 차고 넘치게 성립됩니다. 위자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으며 채원 씨가 만든 빚 또한 채원 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통보에 안사돈은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전처럼 기세등등한 고함이 아니라 어딘가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이혼? 누가 마음대로 이혼을 해? 자네 지금 협박하는 건가? 우리 채원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신혼 초에 좀 꾸밀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빚이니 뭐니? 그리고 머리채는 무슨 증거가 있다는 거야? 너희가 우리 애를 궁지로 몰아넣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 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엄마의 그 딸이었어요. 그때 아들이 저를 보며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어요. 어머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바로 증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스피커폰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손으로 빠르게 스마트폰을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게 다가와 제 머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채원이에게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는 어느새 붉게 부어오르고 군데군데 긁힌 상처까지나 있었어요. 아들은 그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보는 제 마음은 참담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다음으로 아들은 오늘 제가 녹음했던 파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30초가량 편집했습니다. 채원이가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요. 라고 소리치는 부분과 그 직후 제 머리채를 잡고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야. 라고 악을 쓰는 부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채원이의 카드 명세서 중 가장 금액이 큰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준비한 사진 2장과 음성 파일 하나를 안사돈의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가 전송되었다는 띵 하는 소리가 들리고 전화기 저편에서는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사돈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어요. 10초, 20초.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나 발악이 아니었습니다. 당황과 충격으로 가늘게 떨리는 힘을 잃은 목소리였어요. 이게 대체 보셨습니까, 어머님? 이게 정말 우리 채원이가 한 짓이 맞냐고 물으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어머님 따님이 저지른 일입니다. 아들은 차갑게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만약 이혼에 순순히 합의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채원 씨는 그냥 이혼당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빚더미에 오른 여자로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겠지요? 그것은 더 이상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실에 기반한
차가운 현실 통보였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안사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어라 대꾸를 해야 하는데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듯 했어요. 그저 허하는 허탈한 탄식만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끊겠습니다. 아들은 안사돈의 대답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또 전화가 끊어지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어요. 아들은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다시 한번 쉬어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걱정하지 마. 아들의 말처럼 모든 것이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산을 넘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채원이라는 아이가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발악이 분명 남아있을 터였습니다. 안사돈과의 통화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난 후 저희 집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평화가 아니었어요.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일 뿐 아직 처리해야 할 전장의 잔해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상혁이는 그날 이후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마치 잘 짜인 계획을 실행하는 장군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번째 행보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아들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들이 미리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고 예약까지 맞춰둔 곳이었어요. 낡은 건물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복도 끝에 가사 전문 법무법인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인상이 서글서글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날카롭게 빛나는 사람이었지요. 박상혁 씨와 어머님 되시는 김미옥 여사님 맞으시죠? 앉으시지요. 우리는 변호사 앞에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들은 가지고 온 서류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안의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 변호사 앞에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한 카드 명세서 뭉치, 채원이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사진들, 그리고 제 스마트폰까지. 변호사는 말없이 증거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의 미간이 카드 명세서를 훑어볼 때 한 번, 그리고 채원이의 SNS 사진을 볼 때 또 한 번 꿈틀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제 스마트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때 변호사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가 사무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변호사는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언과 몸싸움 소리를 들으며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군요. 녹음이 모두 끝나자 변호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저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어요. 어머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병원은 다녀오셨는지요? 변호사의 첫 마디는 법적인 질문이 아닌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어머님. 명백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입을 열었어요. 박상혁 선생님, 이혼 소송 진행하셔야겠습니다. 이건 조정으로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죄질 또한 나쁩니다. 저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유책 사유. 그 어려운 법률 용어가 낯설었지만 며느리의 잘못으로 이혼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변호사님, 제가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아들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혼. 둘째, 위자료 없이
이채원 씨가 만든 모든 채무는 본인이 책임지는 것. 셋째, 제 어머니께 저지른 일에 대해 법적으로든 도의적으로든 반드시 사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변호사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아마 상대방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해 올 겁니다. 분명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하겠지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증거들이 있는 한 법원은 우리 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불안했던 마음이 조금은 놓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우리는 변호사와 소송에 관한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계약을 맺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피할 곳도 없었어요. 변호사의 예상은 정확했습니다. 우리가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채원이 쪽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내온 답변서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종이 뭉치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거짓말과 적반하장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답변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랬습니다. 첫째, 시어머니인 제가 결혼 초부터 며느리인 채원이를 구박하고 무시했다. 둘째, 제가 채원이의 외모나 집안에 대해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채원이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셋째, 채원이가 사용한 카드값은 남편인 상혁이와 합의 하에 사용한 것이며 일부는 시댁의 경조사 비용으로 사용된 것이다. 넷째, 머리채를 잡은 사건은 제가 먼저 채원이에게 이딴 거지 같은 년이라는 심한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려 했기에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 저는 그 내용을 읽다가 기가 막혀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딴 거지 같은 년이라니. 제가 평생 누구에게 욕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거짓말도 정도가 있어야지요. 이것 봐라, 엄마. 얘네들 아예 소설을 쓰고 있네. 아들은 분노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이채원이가 아니지. 답변서의 마지막 장에는 채원이의 요구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억 원을 요구하고 신혼집 전세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빚은 수천만 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우리 재산 절반의 위자료 1억을 달라고. 정말 세상에 저런 파렴치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아들은 혀를 내두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해 채원이 쪽의 답변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코웃음을 치며 말하더군요.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결국 거짓말을 낳고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에서 저 주장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제가 조목조목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몇 주 뒤 법원에서 첫 조정기일이 잡혔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양측이 만나 합의를 시도해보는 자리라고 했어요. 저와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저는 오랜만에 채원이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채원이는 한 달 전보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옆에는 안사돈이 팔짱을 낀 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런 인사도 하지 않고 차가운 시선만을 교환한 채 조정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정실은 TV 드라마에서 보던 법정과는 다른 작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인자한 인상의 할아버지 조정위원 두 분이 앉아 있었고 양옆으로 저희 측과 채원이 측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채원이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받았던 답변서의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채원이가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악독한 시어머니였는지를 유창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는 옆에서 타이밍에 맞춰 눈물을 훔치고 안사도는 아이고 내 딸 팔자야 하며 한숨을 쉬는 등 세 사람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연극 배우들 같았어요. 그들의 긴 연극이 끝나고 조정위원 중 한 분이 저희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주장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저희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네, 조정위원님. 지금부터 원고 측의 주장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변호사는 가장 먼저 카드 명세서 뭉치를 조정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원고는 해당 카드 사용 내역이 피고와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피고 박상혁 씨의 월급 명세서가 있습니다. 원고가 한 달에 사용한 금액은 피고의 월급을 3배 이상 상회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합의 하에 이루어진 소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변호사는 이어 제가 뺨을 때리려 했다는 채원이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가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자 채원이와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정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치사하고 구질구질해서 못 봐주겠네요. 채원이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지는 욕설과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소리,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까지. 조정위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녹음 내용을 들었고 채원이의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조정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 중 한 분이 헛기침을 하며 채원이 쪽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 어디에도 시어머니가 원고에게 욕설을 하거나 공격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채원이의 변호사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것은 하고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조정위원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채원이를 향해 아주 엄하고 실망스럽다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원고.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한마디에 채원이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터졌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난 잘못한 거 없어요. 돈도 없는 시어머니가 사람 무시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으란 말이에요? 이혼 못해. 아니, 이혼하려면 위자료 내놔. 내 청춘 보상하라고. 원고. 앉으시오. 여긴 법원이오. 조정위원이 호통을 쳤지만 채원이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결국 그날 조정은 파행으로 끝났고 우리는 아무런 소득 없이 조정실을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오늘 법의 이름 앞에서 채원이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냉정한 심판뿐이었습니다. 조정기일이 그렇게 파행으로 끝난 후 저희는 본격적인 재판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 쪽에서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가리게 되었어요. 첫 재판 날짜가 잡히고 저와 아들은 다시 한번 서초동 법원 청사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조정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기도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조정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차례대로 판사 앞에 제출했습니다. 카드 명세서, SNS 사진, 그리고 문제의 녹음 파일까지.
판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서류들을 검토하고 녹음 내용을 들었습니다. 채원이의 변호사는 여전히 피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녹음 파일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펼쳤지만 이미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판사는 모든 증거 조사가 끝난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하며 짧게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저와 아들 모두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저희를 대신해서 판결을 듣고 결과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집에서 아들과 함께 초조하게 변호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마치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오후 3시가 조금 넘었을 때 드디어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승소했습니다. 완벽한 승소입니다.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와 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판결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법원에서 받아온 판결문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원고 이채원과 피고 박상혁은 이혼한다.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원고의 과도한 사치와 낭비,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 판결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셋째,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 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재산 형성 과정에서 원고의 기여도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넷째,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원고 명의의 채무는 원고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모든 것이 저희가 원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채원이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자신의 카드비까지 고스란히 떠안고 이 결혼에서 나가야만 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냉정했지만 아주 정의로웠습니다. 어머님, 박상혁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몇 번이고 변호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와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막을 내린 것입니다. 며칠 뒤 제 오랜 친구인 영자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무척이나 신나 있었어요. 미호가, 너 들었어? 그 못된 며느리년 아주 꼴 좋게 됐더라. 무슨 소리야? 너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소문이 쫙 퍼졌지. 내 딸 친구 중에 네 며느리랑 아는 애가 있는데 걔한테서 다 들었지 뭐야. 영자 엄마가 전해준 소식은 채원이의 처참한 후일담이었습니다. 채원이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사실을 주변에 숨기려 했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이었지요.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자기 빚만 잔뜩 떠안은 채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더라는 소문이 채원이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친구들 사이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걔 친구들이 그러는데 채원이가 원래부터 허영심 많고 거짓말 잘하는 걸로 유명했대. 근데 남편 하나 잘 잡아서 신분 상승한 줄 알고 다들 부러워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 빈 깡통이었던 거지. 그토록 과시하고 싶어 했던 명품들, 그 허영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채원이의 곁에 있던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녀를 떠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채원이에게 돈을 빌려줬던 몇몇 친구들은 빚 독촉까지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안 사돈네 집도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딸의 빚을 갚아주느라 살고 있던 집의 평수를 줄여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라고 하더군요. 자업자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고소하다는 생각보다는 인생무상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제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어쩌다 저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무렵 아들은 채원과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신혼집을 처분하는 것이었지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고 저희는 이사업체가 오기 전에 아들의 개인적인 짐을 챙기러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채원이가 살았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거실 구석에는 미처 가져가지 못한 명품 쇼핑백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악취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다 갔네. 아들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아들의 옷가지와 책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싸는 동안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담긴 짧았던 결혼 생활의 기억들, 그 희로애락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짐을 다 싸고 텅 빈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한때는 아들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꾸몄던 공간이 이제는 차갑고 낯선 폐허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자, 엄마.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의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과거와 완벽하게 작별하는 우리 두 사람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저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랜만에 보는 티 없이 맑은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나고 채원과의 악연을 완전히 정리한 후 저희 집에는 꿈만 같은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들 상혁이는 예전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아들은 신혼집을 처분한 돈으로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남은 돈은 고스란히 제게 가져와 엄마, 이거 엄마 돈이야. 이제는 엄마를 위해서 써라며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돈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된 작은 적금을 하나 들어주었습니다. 이건 네가 새로 시작하는 미천이다. 이제부터는 더 단단하고 야무지게 살아야 한다고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아주 평온하고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아들은 회사로 출근하고 저는 동네 복지관에 나가 노래 교실이며 요가 교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장을 봐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부엌에 들어오는 것조차 어색해하던 아들이 이제는 제법 능숙하게 양파를 썰고 마늘을 빻았습니다. 엄마, 이 김치찌개는 어떻게 끓여야 더 맛있어져? 내가 끓이면 왜 항상 이 맛이 안 나지? 이놈아, 그건 엄마 손맛이라는 양념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자, 봐봐. 돼지고기를 먼저 넣고 달달 볶다가 김치를 넣고 충분히 볶아줘야 신맛이 날아가고 깊은 맛이 우러나오는 거야. 저는 아들에게 요리를 가르쳐주며 소소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서툰 솜씨로나마 열심히 저를 도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끓인 김치찌개에서는 그 어떤 고급 한정식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깊고 따뜻한 맛이 났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우리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각자 책을 읽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아들의 힘든 기색을 살피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저 옆에 아들이 숨 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 집의 공기가 평화롭고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면 우리는 함께 가까운 산에 올랐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땀을 흘리며 정상에 올랐을 때의 그 상쾌함은 세상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기에 충분했어요. 엄마, 저기 좀 봐. 우리 동네가 다 보이네. 정상에서 아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우리가 사는 동네가 장난감처럼 작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작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토록 아웅다웅하며 마음 아파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겁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그 모든 것이 참으로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다 저렇게 작은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왜들 그렇게 아등바등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좀 넓게 보고 멀리 보면서 살아야겠어, 엄마. 아들은 제 옆에 앉아 싸온 김밥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김밥을 먹으며 오랫동안 산 아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아들과 이혼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일상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던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도 저희는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 한 손을 굽고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 몇 가지를 더한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역시 엄마 된장찌개가 최고야. 식당에서 파는 건 이 맛이 안 나. 아들은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만족스러운 얼굴로 배를 두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배가 불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집안에 고소한 커피 향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직접 원두를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언제 저런 걸 다 배웠는지 그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아들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2잔을 들고 와 제 앞에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머그잔을 보니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커피 한 잔에.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씩 웃으며 덧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커피 제가 살게요. 그 평범하고 소박한 한마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제가 며느리에게 똑같이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내가 비싼 밥 샀으니 커피는 너가 사라. 그 한마디가 불러왔던 끔찍한 악몽.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며느리의 광기 어린 얼굴, 아들의 차가운 분노, 길고 길었던 법정 싸움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커피 잔을 들어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고소하고 쌉쌀하고 그리고 아주 깊은 맛이 났습니다.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하는데 어느새 제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커피가 맛이 없어.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는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너무 맛있어서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이다, 아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이다의 맛이 어떤 것인지를요. 그것은 복수에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도 아니고 남의 불행을 고소해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되찾은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아들과 마주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이 고요한 평화.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자극적인 결말보다도 더 가슴 뻥 뚫리는 진짜 사이다라는 것을요. 고맙다, 아들. 커피 잘 마실게. 저는 아들을 향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도 저를 보며 예전의 그늘 한 점 없는 맑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집 안에는 감미로운 음악과 커피 향이 흐르고 창밖은 어느새 고요한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폭풍은 없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로운 일상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